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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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 두 분이 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에요. 맞습니다. 대선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녹음하는 시점으로는 뭐 결과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녹음 나가는 날에 이제 투표를 하고 네. 밤에 결과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와우. 소름 끼쳐. 지금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힘에서 과연 누가 결국에는 나가게 될 건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이 네. 난장판을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네. 서바이벌이 유행이기 때문에 국회도 유행을 피해갈 순 없다. 네. 역시 이렇게 시민들의 도파민을 충전시켜주는 정치판이 역시 제일 넷플릭스를 왜 보냐. 진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가 일단 되게 궁금하지만 뭐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또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콘텐츠 특집입니다. 이제 네. 저만 오랜만이고 일단은 5주마다 저희가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콘텐츠를 사실 다들 우리 콘텐츠 특집 하면 머리를 쥐어 싸매잖아요. 도대체 그렇죠. 뭘 해야 하나. 뭘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콘텐츠가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 인생의 콘텐츠 중에 그나마 네.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책을 많이 읽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 중에서 어떤 소설을 할까 하다가 어쨌든 대선하고는 엮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로하니까 대선 이야기 말고.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올해 2025 제16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좀 소설을 좋아하고 좀 현대 소설 많이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년 사서 이제 읽는 이제 책이기도 한데 네. 이 작품은 총 7작품이 네. 들어있는데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편을 좀 선정을 했고 네. 그래서 2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소설 얘기를 같이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정이랑 시에나도 혹시 평소 소설을 좀 잘 읽는지, 뭐 취향이 있다면 어떤지, 그리고 뭐 최근에 읽었던 작품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특별히 막 뭐 소설을 안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닌데 사회과학 도서나 철학서 같은 걸 어쨌든 주로 읽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책 읽을 타임라인에 쫓겨가지고 그치. 문학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다 핑계긴 하지만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유명하다 하는 작가들의 작품은 조금 챙겨보는 편인데 네. 최근에는 사실 또 한강 작가 작품들을 좀 챙겨봤었고 그렇죠. 모두가. 네, 모두가 그래서 모두의 한강. 네, 최근에 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읽었었고 뭐 그냥 좋아하는 작가로서는 최은영이나 김애란 서희재 작가를 좋아하고요. 소설 취향이라고 했을 때 많이 읽은 게 아니다 보니까 내 취향이 어떤 건지 아직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SF 이런 거보다는 네. 약간 일상적인 소재인데 그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루는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에나는? 저는 일단 재미있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를 따져보자면은 제가 소설도 잘 읽는 편인데 일단 저는 처음 소설을 제가 발을 담근 계기가 청소년 시기에 그 무협지를 읽으면서 발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취향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좀 그런 무협지 장르도 아직도 좋아하고 또 이제 그때 뭘로 그럼 입문하신 거예요? 어떤 그때 작품? 너무 사실 옛날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책방에 가서 빌렸던 맞아요. 시절이기도 대여점이 했는데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는 제목 하나는 그 묵향이라는 작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유명하죠. 네, 그 당시에 그거 이제 한 편씩 나올 때쯤 그거랑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오셨구나. 네, 잘 봤었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 그런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 반영도 좋아하고 그리고 SF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장르도 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소설이 있었어요. 두 권이 기억나는데 먼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작품은 그 정보라 작가님의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알고 본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갔는데 책장에 꽂혀 있는 이 책을 봤어요. 근데 제목이 일단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다. 뭐지? 이렇게 딱 꺼내봤는데 표지에 이렇게 파란색 문어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빌려봤는데 되게 인간과 비인간 그 생물체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재미있는 SF 소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양 생물체들이 막 실제로 막 인간과 술도 마시고 러시아어로 대화도 하고 막 이런 지능이 높은 상태라는 가정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최근에 봤던 소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초에 봤던 것 같은데 그 클레이 키건의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 좋았어요. 그 킬리언 머피 주연의 그 영화로 개봉한다고 해서 제가 책을 먼저 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막상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책이 이게 좀 얇아서 맞아요. 네. 근데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 책 보고 와 너무 문장이 시같다라고 느꼈던 그런 책이었고 되게 이렇게 엄청 천천히 되새기면서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 1980년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었고 저는 이 소설에서 그 서로 돕지 않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거에 대한 좀 질문하는 소설이라고 느껴져서 여운이 깊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편이 제가 올해 읽었던 소설 중에서 좀 가장 기억나는 작품이에요. 지구 생명체는 항복하라. 네, 읽어보고 싶네요. 네, 연작 소설 집이네요. 네 맞아요. 그 진짜 표지에 문어가 이거 보고 안 빌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강렬해요. 네. 약간 그 나의 문어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도 먼저 괜찮을 알죠. 것 같아요. 이것도 눈물 나요? 이건 눈물 나지 않아요. 약간 좀 유쾌한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뭐 술도 먹는다. 블랙 이러니까. 코미디 좀 그런 장르예요. 좋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소설들 저도 많은데 네. 저도 근데 약간 장르물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읽다 보니까 좀 네. 알겠어. 맞아요. 자기의 취향. 예전부터 근데 그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협지에 손대본 적이 없거든요. 대여점에서 알바도 하고 도라 진짜 읽혀보고 싶다. 근데 뭐 읽으면 읽는데 모르겠어요. 영화는 사실 별로 안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소설은 오히려 조금 모르겠네. 약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좀 흔히 순문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하고 네. 근데 뭐 SF는 그래도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소설이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좀 함축적이고 어떤 이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글로 돼 있는데도 네. 설명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소설이잖아요. 네. 소설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 자체를 좀 좋아하고 유머가 좀 있으면 더 좋아해요.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감성적이기만 한 것보다는 네.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이 작가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소설이 되게 어떤 특징 같은 게 네. 이제 이전에 우리나라 그냥 문학의 느낌은 어떤 전쟁과 그냥 근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뭐 트라우마를 겪은 인물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쓴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시화라던가 아니면 산업화에 대해서 이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쓴 소설들이 많았다면 네. 되게 현대 소설은 그런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되게 가볍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네. 그 사소한 사건을 겪은 인물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예전 소설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즘 소설을 보면 이게 무슨 소설이냐 에세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그냥 한국 현대 소설의 특징, 경향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좀 네. 있고요. 저는
지금 구병모 작가의 파과를 읽고 있습니다.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네, 영화도 그래서 봤어요. 아직 오. 소설을 다 끝내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그냥 우와. 영화를 봤고, 왜냐면 뭐 그 스포가 딱히 크게 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봤고, 그래서 파과를 읽는 중인데 저는 구병모 작가의 원래 그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작품밖에 본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저드 베이커리는 약간 살짝 판타지 그리고 살짝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귀여워 이렇게 하고 봤었는데 파과를 보니까 이거는 여성 킬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장르가 그렇게 달라진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문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엄청 감탄하면서 읽는 중이고 되게 두꺼운데도 흡입력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를 워낙 잘 만들어서 영화 하는 사람들이 탐냈을 법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파과는 추천을 진짜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뭐 아감이랑 파과랑 둘 다 이 작가의 작품이 유명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고 잘 읽고 있다. 그리고 박선우 작가의 작년에 그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한 어둠 뚫기라는 작품도 네. 재미있어요. 추천드리고 게이 이야기고 약간의 그 오토픽션입니다. 근데 이제 게이랑 엄마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유 게이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될 만한 건데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단편으로는 저는 김지연 작가 좀 좋아하는데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이분도 이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젊은 작가상도 몇 번 많이 타셨던 분이어서 이분의 소설집인 조금 망한 사랑도 굉장히 좋아하는 들어본 것 같아. 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작년에 좀 화제가 된 김기태 작가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그리고 임선우 작가의 초록은 어디에나 같은 작품들 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작품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게 문학동네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문학상이고 약간 등단한 지 10년 이내의 젊은 작가들한테만 수상하는 문학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전년도 그러니까 수상 작품이 만약에 2025년이면 2024년에 지면들에 발표한 중단편 소설들을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을 총 선정을 하는 건데 대상 한 편과 이제 나머지 작품들을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이 좀 매력적인 이유는 네. 그 어쨌든 젊은 작가들을 좀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 상이다 보니까 출간 후에 1년 동안은 특별 보급가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저렴하게 네. 사셨죠. 이게 맞아요. 특별 보급가가 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반값 정도로 판매가 되는 거여서 1년 안에 사셔야 된다. 사실 보시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이제 약간 동네 서점 특별판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표지가 다 예뻐요. 네. 저는 이게 동네 서점 한정판이었어가 특별판이었어가지고 제 표지랑 달라요. 맞아요. 오. 그래서 수박이 동네 서점판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수박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지 않아요? 씨 없는 수박. 그건 모르겠네요. 정말 의미는. 근데 아무튼. 이거 사진이에요? 아 그냥 표지 그림 같아요. 아 근데 사진이라고 적혀 있어서 사진인가? 표지 사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정말요? 이거 사진이라고요? 저 지금 봤네요. 약간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인가 봐요. 우리 갑자기 사진이라고 하니까 사진 같기도 해요. 갑자기 사진 같아. 사진 잘 당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파는 또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재밌는 거는 사실 이 문학계는 여성들이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성과 어떤 성소수자라던가 이런 이제 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기는 소설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는 이 7명의 수상자가 모두 여성이었던 적들이 총 4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른 장르에선 별로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학계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가끔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두 분도 매년 좀 젊은 작가 수상작품집 보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읽은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상관없이.
저는 매년 읽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알고 있으니까 해마다 생각하긴 해요. 아, 올해도 작품집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독립서점에 갔을 때 책은 꼭 구입하자라는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여행하면서 독립서점을 종종 가서 이제 좀 책을 살 게 마땅치가 않다 이러면 젊은 작가상 작품집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새삼 얼마나 많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한 3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많이 보셨네요. 그리고 그 3권 중에 하나가 그 10주년 특별판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의 그 이력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유명한 작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삼스럽게 많이 배출해냈다라고 해야 될까? 혹은 많은 작가들이 거쳐갔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매년 찾아서 읽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가끔 그 도서관에 그냥 하루 이렇게 책을 읽으러 가면은 비치가 된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치 된 도서관에서 보게 되면은 읽기도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어디서 수상을 했거나 혹은 평론이 좋거나 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나도 봐야지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상 받았다고 하면은 왠지 내가 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똑같은 평가를 따라갈 것 같은 그 궁중심리를 따라갈 것 같아서, 제가 좀 열기가 식었을 때 이제 내 시선으로 보고 싶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에 약간 트라우마도 있었던 것 같은 게, 옛날에 어떤 상 받은 작품을 제가 별로라고 한번 했다가 어디서 대차게 까이고 되게 별로였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상 받았다 뭐 이런 작품들을 심리적으로 저도 모르게 약간 난 나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험이 꽤 컸나 보다. 네. 엄청 까였었거든요.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것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그 기억을 사실 다 날려버리고 있었다가 나는 왜 이런 작품들을 굳이 안 찾아보지 하다가 그랬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장편을 더 선호하기도 해서 더 그랬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해서 이제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 한 편씩 단편 작품 안에 이제 도라가 현대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지금 시대에 뭐 관심을 갖거나 이런 진짜 딱 현대 소설 같은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이 각 편마다 소재로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점이 굉장히 또 좋고, 뭔가 책 한 권이 딱 소설의 트렌드, 진짜 딱 현대 소설인 것 같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을 소설 한 권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 같고, 또 이 안에 그 작가의 말이랑 평론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알차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동안 뭔가 상 받은 작품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또 혹은 편협한 편견과 고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아마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서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그런 경험 근데 누구나 있긴 했었을 것 같아. 그치? 막 뭐 요즘에 막 화제되고 있는데 나는 근데 별로던데. 근데 말하기도 약간 그래도 나만 별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근데 만약에 그 공감하는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갑잖아요. 그쵸. 너도 별로지? 그치, 맞지. 나만 그랬던 거 아니지? 이거 믿기 17 아니에요? 믿기 17은 뭐 근데 너무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찾아내려고 하는 심리도 있어요. 약간 손목에 꼬여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다 그러면 뭔가 별로인 점을 찾아낼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 한쪽 의견만 받거나 이러진 않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다양한 그래도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 관객이나 독자의 수준이 좀 올라간 거겠죠? 예전에 그쵸. 비하면. 예전에 근데 기생충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때 상 받았을 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난 별로던데 이러면 아유 뭘 모르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기생충도 나중에 봤잖아요. 맞아. 한참 나중에. 그거는 그래야 됐을 것 같아. 그때 너무 난리였어가지고 맞아요. 너도 나도 막. 근데 저도 사실은 회사 막 다니고 이럴 때는 특히 어쨌든 사회 초년생이라기보다 어쨌든 내 일을 막 할 때쯤에는 일과 관련된 책밖에 저도 안 읽었어요.
막 그 소설은 여유 있을 때나 읽을 수 있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솔직히 읽기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막 일에 바쁘고 일에 대한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오정 같은 경우는 또 환경에 대한 것도 많이 읽을 테고 사회 그냥 과학 서적 많이 읽을 텐데 네. 그런 걸 읽다가 많이 어쩌다가 이제 여유 좀 가져보자 하면서 소설을 읽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한창 그 시기가 되게 길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소설을 안 읽다가 퇴사하고 나서 읽어서 퇴사하고 나서 그 원래 제가 소설을 읽던 시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기예요. 여유롭죠? 그래서 네. 고등학교 때 일본 소설로 저는 약간 입문을 했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이제 고전 소설만 미친 듯이 이렇게 막 까미랑 막 빅토르 위고랑 막 이렇게 읽다가 한국 소설이니까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2020년도에 네. 젊은 작가상 오. 수정 이거를 그냥 어쩌다가 샀나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봤는데 그때 대상이 뭐였냐면 강화길 작가의 음복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알고 저도 그게 첫 책이에요. 그게 근데 꽤 화제가 많이 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 음복은 거의 불호가 여성이라면 불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작품이 너무 좋고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그러니까 모두한테 있는 마음을 엄청 시원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서 보여준 그걸 묘사한 작품이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 그걸 마침 읽으니까 너무 충격 먹은 거죠. 와 한국의 현대 소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라는 거를 그 작품과 그 수상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로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있고 이현석의 다른 세계에서도 그리고 김초엽의 인지공간, 장류진의 연수.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작가들이 맞아요. 그때 다 상을 한 번씩 이렇게 받아간 거죠. 연수도 있잖아요. 장류진의 연수도 굉장한 작품이죠. 그래서 그때 그게 저한테도 약간의 충격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3년 전에 수상 작품집 2022년의 수상 작품집에는 김멜라의 저녁놀이라는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인식이 남겨진 소설인데 왜냐하면 전지적 딜도 시점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소설이고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고 새로운데 근데 김멜라 작가는 좀 심한 게 그런 소재를 쓰면서도 엄청 소설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좀 심해요. 사람이. 진짜 이게 뭐야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김지연 작가도 2022년에 공원에서라는 작품으로 그 수상 작품주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딱 봤던 게 2020년, 2022년 10주년 특별판 이거 세 권이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보셨네요.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시아나도 얘기했지만 평론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본 작품보다 평론이 더 좋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것도 우정 같아요. 그걸 진짜 좋아하는 것도. 네. 그 강화길 음복 평론도 그거 읽고 평론이란 이런 거구나.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한 언어로 진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읽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거기에서 그 평론에서 무지도 권력이다 이런 이야기의 맥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평론이 진짜 이 작품집을 읽는 맛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좀 더 평론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론가분들이 되게 또 젊은 평론가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평론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는 거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상 작품집이 좋은 게 그런 평론가들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도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그 평론하신 전승민 평론가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분은 또 에세이도 내셨고 그 본인 퀴어 포에티카라는 그 평론집도 냈는데 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소설가도 보고 평론가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선택한 두 편은 대상은 아니고 대상 받은 작품은 아니고 이제 실린 작품 중에 강보라 작가의 바우어의 정원과 성애나 작가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라는 두 작품입니다. 네. 제가 이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 왜일까요? 맞춰봐 주세요. 좀 궁금했는데 맞췄어야 되는 퀴즈였나요? 퀴즈예요. 맞춰봐 주세요. 뭔가 강보라 작가의 작품은 일단 여성의
몸이라는 그런 소재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많았을까? 읽은 작품 중에 이게 제일 좋았거든요. 강보라 작가요? 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해서 좋다라고 생각했고 길티 클럽은 음. 정말 강렬한 작품인 것 같아요. 강렬했어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작품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것까지 안 보셨나 그런 것 보다. 같아요. 예. 일단은 제가 두 작품 선정한 이유는 두 작품의 그냥 공통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공통적인 부분은 예술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 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있고, 근데 네. 또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영화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음. 길티 클럽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연관성이 있겠다 우리랑. 그리고 우리도 예술을 향유하고 그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네. 예술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두 편의 작품으로 되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보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두 편을 좀 선정을 했고요. 당연히 저도 둘 다 좋았으니까 네. 얘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 두 작품에서 공통점은 어쨌든 그런 예술윤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데, 바오의 정령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배우예요. 그렇죠? 배우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연극의 오디션을 가서 그걸 받으려는 이야기일 때,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어떤 예술윤리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길티 클럽 같은 경우는 팬이죠, 팬. 어떤 네. 영화 감독의 팬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이자 향유자로서 예술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방금 우정은 이 수상작품집 중에서 물론 다 보신 건 아니지만 바오의 정원이 좀 제일 좋다라고 했었어요. 시에너도 혹시 작품집 다른 작품도 읽으셨나요? 네, 저 다음 작품 읽었는데 그 뒤쪽에 2개 말고 그 앞쪽에 5개 읽었습니다. 네. 어떤 게 혹시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읽고 그냥 가장 바로 직감적으로 그냥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반의 반이었어요. 대상 받은 거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대상 받은 작품인가요? 네, 반의 반이 대상이에요. 쟤는 첫 번째 있는 게 대상이에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네네. 상 받은 거 안 본다 그래놓고 딱 상 받은 작품을 선택했네요.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 이거 보면서 되게 그 짧은 종이가 너무 약간 아쉬울 정도로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인물의 그 심리가 나중에 후반에 가면 막 변하는 그런 지점, 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의 좋은 면이 극대화되거나 혹은 뭐 부정적인 민낯이 드러나거나 그런 단계적 변화, 그리고 또 뭐 약간 인간을 분해하는 그런 작품을 좀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의 반은 그 3대 여성이 각자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막 가족이지만 서로를 재단하고 헐뜯고 또 돈 앞에서 이제 수경이라는 인물까지 4명의 인물들이 각자가 믿고 싶어 하는 거를 믿는 그런 장면을 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느껴졌고요. 보면서 저는 현실에서 너무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맞아요.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캐릭터들의 설정을 확실하게 잡아놔서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진부하지도 않고 캐릭터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깨끗하지 못한 민낯이 드러나지만 그래, 나라도 이럴 수 있겠다. 이게 공감할 수 있는 그 틈새 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읽으면서 왜 여기서 끝났어? 이러면서 좀 되게 아쉬웠던, 재밌게 읽었던 단편의 소설이었어요. 단편의 맛. 맞아요. 네. 단편이 그런 또 맛이 있죠. 약간 아쉬운 맛. 그런 건가 봐요. 진짜 단편의 맛. 맞아요. 단편이 장편하고 다른 점은 이게 어쨌든 분량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엄청 함축적으로 다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게 있죠. 장편은 사실 느슨하게 읽어도 좀 되잖아요. 뭐 약간 별로 안 해도 되는 얘기도 있고 단편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작가들도 그게 쓸 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는 것 같은데 반의 반도 진짜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막 공감하게 돼서 막 범인 빨리 막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쫓아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또 약간의 뭐라 하지 스릴러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현호정 작가 작품 빼고 다 읽었는데 현호정 작가 작품이 그러니까 저 읽으신 분들은 다들 좋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도입부가 조금 들어가기 약간 힘든 게 있어요. 약간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저 이거 막 준비해야 되니까 몰라 나중에 읽어 하고 빼놓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안 읽으셨다는 이희주 작가의 최애 아이가 네. 아마 가장 강렬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그거. 강렬해요. 꼭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강렬하다.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한 번 똑같이 읽었으면 네.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오늘 준비해야 될 이 두 편을 너무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객관성을 약간 잃었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작년부터 여러 번 더 읽은 건 서장원의 리틀 프라이드를 왜냐면 이게 이상문학상도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작년에 그 어디 소설보다 봄이라고 하는 여름이었나 아무튼 그 시리즈가 있어요. 소설보다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도 실렸어서 거기서도 읽고 이상문학상에서도 읽고 여기서도 읽으니까 조금 지겹다. 근데 이 소설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네. 또 이것도 굉장히 그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좀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인 강보라의 바우어의 정원을 좀 얘기해 볼게요. 네. 그 줄거리를 시에나가 짧게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보라 작가님의 바우어의 정원은 그 배우 백은화라는 인물의 시점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화는 청소년 시절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한 번의 저항 끝에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은화는 이제 연기를 향해 같은 꿈을 꾸던 무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생활을 위해서 무제는 꿈을 접고 연기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은하는 배우자의 고정적인 수입 덕분에 배우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은하는 늦게나마 이제 배우로서 인지도와 명성을 얻게 되는데 가장 바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임신과 유산을 겪으면서 은하의 삶도 커리어도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은하에게 오랜만에 연극 오디션 제안이 왔어요. 이 오디션은 몸을 주제로 여성 배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모놀로그 형식으로 풀어내는 좀 독특한 작품이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은하는 예전에 연극하던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후배 배우 변정님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션이 끝난 뒤에 은하는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정림을 대학로까지 태워다 주게 되고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은하는 정림이 과거에 임신 이제 막달에 사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마 이 경험을 오디션에서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은하 또한 자신의 유산 경험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은 비슷한 상실을 겪은 기억으로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디션 결과는 은하만 합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연출자는 은하에게 정림의 유산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연기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요. 또 남편 무제는 은하와 비슷한 과거를 가진 자신의 제자 초원을 은하가 한번 만나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그렇게 좀 누군가의 고통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과 또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타인을 마주하는 상황 사이에서 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작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강보라 작가는 2021년에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그 뭐 아까 말한 소설보다 시리즈라던가 이렇게 단편을 이제 꾸준하게 발표는 하고 계신데 아직 단행본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뭐 공연이나 영화 잡지에서 기자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지사가 폐간돼서 좀 쉬다가 네. 이제 일단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그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고 그 소설 쓰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도 같이 소설을 썼대요. 그래서 그 부부가 약간 집에서 같이 소설 이야기하고 소설을 쓰다가 되게 웃긴 게 남편이 먼저 등단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강보라 작가가 등단해서 둘이 지금은 소설가 부부로 네, 살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재밌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집에서 같이 이걸 쓰는 사람이 있다는 네. 것도
왜냐하면 등단하기 전까지가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많이 되고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근데 저도 사실은 강보라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거의 본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다른 작가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강보라 작가님 작품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약간의 그냥 항상 꾸준하게 잘 쓰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번 작품도 저도 너무 좋게 잘 읽었고요. 그러면 이 수상 작품 중에서 가장 이 작품이 좋았다고 한 우정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과 유산까지로 이어지는 어떤 몸과 삶이라는 이야기 그런 소재 자체가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성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성 연출가로 설정한 인물이 네. 그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은하와 정림의 관계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림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어쨌든 같은 직업군이다 보니까 경쟁자지. 네, 근데 이 작품집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약간 불편한 경쟁 구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살짝 들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이제 두 사람이 동료로서 지지와 존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쌓아 올려가는 관계성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 올 초에 개봉했던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쇼잉업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쟁자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우정과 관계성 같은 그런 게 되게 가장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에나는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단편이랑 많이 안 친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짧은 소설 안에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정성과 시간을 썼겠다 싶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만큼 소설이 이끄는 방향으로 쭉 따라가면서 잘 읽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은하와 정림이 다시 가까워지는 그 차 속 장면이 최애 장면이기도 한데 그 드라마 치료 워크숍에서 했던 방법 중 하나인 그 말을 들으니 이 대사 장면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집에서 혼자 막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리 내서 지금 한 번 좀 읽어주세요. 아 그래요? 또 시키면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에나가 이거 잘하잖아. 요거 네 페이지를 펴주시면은 그 말을 들으니 이 부분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치 지금 국어 저희 시간이야. 낭독 타임이 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비닐봉지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추위에 굳어버린 길고양이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눈밭 속에서 길 잃은 발자국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영원히 멈춰버린 분수대가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골목에 켜진 가로등이 된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나는 물속에 가라앉은 못생긴 가오리가 된 기분이야.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혼자 막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동안의 일을 오랜만에 만나면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약간 구구절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겠다 뭐 이런 공감이나 이해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간극이 좁혀질 텐데 근데 은하 정님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로서의 또 공통된 감각이 있어서 그들만 통하는 독특한 언어 방식으로 긴 설명 없이도 이 대사 몇 줄로 서로의 감정을 깊게 다가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로 오랜 시간 쌓였던 거리감, 어색함까지 한 번에 다 없어지고 좀 친밀함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두 캐릭터의 그 배우라는 직업이 지닌 이런 표현의 힘을 아주 잘 좀 감성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직업 설정이 빛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인물이 모두 유산을 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설정이 저는 또 인상에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 현실에서도 되게 다양한 이유로 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임신이 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 무엇이든 어쨌든 신체적 정신적 책임은 오롯이 여성에게만 전가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마치 그럴 때는 뭐 여성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취급을 받거나 뭐 너 어딘가 부족하니 마치 막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그 주변에서 막 대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뭐 단순한 신체적 원인일 수도 있고 외부 환경이나 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어떤 뭐 부분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원인과 책임이 여성에게만 100%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소설에서 은하와 정님이 모두 그 유산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정한 것이 좀 그런 면에서 의미 있다고 느껴졌었고요. 누가 유산했어라고 말을 할 때 상대방들은 거의 대체로 왜? 라고 많이 물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왜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사적인 것을 침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왜? 너는 뭐 어디가 문제가 있니? 이렇게 물어 보는 게 저는 좀 되게 신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좀 유산의 원인을 그런 물어보는 뭐 사회적 강박과 무례한 질문들 또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자체를 좀 들여다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 추측을 해봤고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원인이라는 그 공백을 일부러 남겨놓으면서 심지어 본인들도 과거 일까지 막 되짚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압박과 여성이 좀 느끼는 자책들 고립감 같은 게 되게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하와 정림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여성의 몸과 고통에 대해서 좀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강요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유일하게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운전 장면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문득 작가님이 혹시 실제로 운전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혹시 작가님이 베스트 드라이버시라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이 작품을 한 2-3번 정도 반복해서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저는 운전 장면 때문에 좀 몰입이 깨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초반에 먼저 그 바우어의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뒤에서 여성 운전자가 그 추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현실을 떠올리면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긴 대사를 하면서 추월할 여유는 없는데 이러면서 보통 클락션을 세게 누르거나 창문을 내려도 야 이러고 지나가지 그 정도 이제 대사를 치려면 약간 차를 아예 세워야 가능할 텐데 약간 막 그런 생각을 처음에 볼 때 좀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뭐냐면 저기요 술 드신 거 아니죠? 그 뒤 한 문장 더 나올걸요? 맞아요. 위험하니까 졸리면 어디 가서 늦좀 보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동시에 가는 와중에 하면서 막 옆에 차가 다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저기요 이러면서 대사가 길긴 기네요. 그게 저한테 맞네. 뭐지? 약간 그 싶은 처음 포인트였어요. 너무 재밌다. 그치. 그렇구나. 그냥 그렇고 이제 가다가 또 연극을 이제 대학로에서 보고 정님의 연극을 보고 돌아오는 장면에서도 이제 눈보라의 빙판길에 돌아와요. 그리고 정님을 대학로에 처음에 데려다 줄 때는 그 소설에서 블랙아이스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모두가 속도를 낼 수 없어서 안전하다고 묘사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블랙아이스는 진짜 운전자의 좀 공포의 아이콘인데 이게 천천히 가도 브레이크를 한번 잘못 밟으면 그 미끄러지는 약간 답이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 운전의 물리학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된다 싶었고 약간 물리 엔진이 좀 고장난 상태인 거네. 운전할 때 그 속도만을 공포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이유가 또 그 횡단보도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몸이 앞으로 쏠려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급정지는 저 오늘 올 때도 한번 하고 막 왔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급정거가 트라우마가 될 정도면 오히려 이 폭설에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에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한다는 선택을 하는 그 설정이 저는 약간 좀 모순으로 느껴지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운전씬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에서 자꾸 운전씬을 보면서 그 몰입이 좀 깨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너무 또 다양한 부분에 재미있게 잘 읽었고 되게 짧은 작품 안에 너무 진짜
문장도 너무 좋고 몰입감이나 이런 소재들 사용한 것도 너무 좋고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추리소설 한 편 들은 것 같거든요. 너무 예리해요. 근데 진짜 소설을 읽고 저런 거 어. 짚어내는 분들 진짜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소설 그 읽고 얘기 나누는 그런 그런 걸 좀 해보면 네. 그 진짜 그 엄청 현실적인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작가분들이 아마 소설 쓰는 작가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 중에 하나일걸요. 그래서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부터 질문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정말 날카로웠다. 날카롭다. 그치, 저렇게 긴 말을 하면서 추월할 수는 지금 없다. 저는 보면서 이제 은하가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요 술 드신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다 그려가면서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독자분들 무서운 독자분들이 계시다. 시에나가 그런 독자다. 이게 바로 독자 피드백. 그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마 거기서 이제 방금 시에나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사람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심리의 어떤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에서 그 운전을 썼기 때문에 그 요소로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야겠어라고 좀 선택하신 면도 이제 작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급정거라던가 아니면 그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그 감각이라던가 이게 되게 잘 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임신한 채로 급정거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그걸 생각해서 운전을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얘가 오디션을 통해서 다시 운전을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이 인물의 내면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저런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러지? 어떤 좀 물리 엔진이 고장난 듯한 그런 부분은 좀 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 사실 이렇게 처음에 한 번 읽을 때는 이제 이야기 자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인물이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걸 썼군 이런 식으로 읽어. 되게 차갑게 읽어요. 그렇네 하고 읽고 두 번째 읽으면서 이제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특히 많이 이제 울었던 부분은 이제 그 유산하는 그 얘기를 두 사람이 정림과 은화가 이제 그 경험을 둘 다 있었다라는 걸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사실은 좀 부러워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너는 아이가 있구나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 정림은 만삭 때에 아이를 유산했겠구나라는 거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유추했을 때 얘가 그 은화가 실제로 병원에서 봤던 그런 만삭의 산모들이 유산했던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짧은 부분 한 3줄 정도 되는 건데 너무 강렬해서 그게 이제 사람 독자로서의 그 감정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나고 또 시에나가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왜 유산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살균 구더기 있는 우유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성이라는 게 아이가 잘못되면 엄마들은 다 자기 탓을 무조건 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장치로 써서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까지 이 소설이 갖고 간 그 구조 자체가 또 되게 훌륭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썼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운전해서 그 오디션장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거기서 예전 동료를 만나서 그 친구의 연극까지 보고 돌아오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그 드라마 치료 워크숍이라던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이야기도 굉장히 잘 담아내는 반면 처음에는 사실은 유산했다는 얘기를 표현을 안 하고 그 일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독자로서 그 일이 뭐지? 라고 이제 좀 쫓아가게 하는 그런 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약간 힌트를 주죠.
그 눈치 없는 남편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를 네. 떼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보여준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뭐 이제 뭐 운전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 원인은 알기 어렵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좋은 점이 저는 문장들이 너무 많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그거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세틴 바우어를 그러니까 상징으로 갖고 왔잖아요. 은유로. 근데 네. 그랬을 때 세틴 바우어가 되게 쓸모없는 물건을 그러니까 파란 물건들로 정원을 이제 장식하는 거를 이 사람이 뭐를 비유를 하냐면 그 드라마 치료 워크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의 파편을 훈장처럼 늘어놓는 거를 마치 그 바워새가 네. 그 모아둔 거랑 약간 이제 상징 은유해서 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은유가 아주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걔가 하는 건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 네. 사람들이 고통의 파편 늘어놓는 게 그거랑 그렇게 잘 맞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60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를 막 얘기해서 어떤 역할극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네.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칭찬해주고 그거를 좋게 얘기해주는 게 마치 또 하나의 약속된 연극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 뒤에서 얘가 참여한 그 오디션의 연극도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네. 개인의 상처를 그걸 극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 소설 속에서 두 여성 은화와 정림은 어쨌든 유산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고통을 제대로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 또한 여성 연출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공감이 좀 엇갈리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우정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성 연출가로 설정된 인물이 고통에 무감한 정확히 그 포인트가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그 연출가가 오히려 서사가 약간 납작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랄까 어쨌든 지금도 여성 서사와 그런 여성 창작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예술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좀 성별에 가둔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뭐 좀 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여성인데도 왜 저런 그러니까 뭐 소설 속에서 혹은 영화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실망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 여성들의 행동이 당연하게도 한 가지일 수 없잖아요. 방식이. 그래서 그 예전에 줄리아 디크루너 감독이 티탄으로 황금 종려상 받고 수상소감 했던 게 떠올랐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티탄이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잖아요. 그 영화로 이렇게 상을 받고 나서 젠더 다양성은 제 영화의 주된 주제이지만 동시에 성별은 나와 상관이 없고 성별만으로 사람을 정의할 수도 없고 그보다 세상은 좀 더 플루이드, 유동적이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성이 조금 더 고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여성 연출가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또 여성 창작자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게 특히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그럴 법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지점이 소설에서 되게 흥미롭고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상 이야기에 막 이 내용을 썼었는데 그 질문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밑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여성 간의 연대라고 하면은 뭔가 보통 같은 성별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고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특히 작품 속에서 은하와 정림이 그 여성만이 겪을 수 있는 유산 그리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겪게 된 상실이라는 공통 경험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기대를 막 부풀렸다가 그 무감한 같은 성별의 인물들이 생각나면서 그런 기대가 또 좀 뒤집히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때로는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해도 공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여성들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편견이나 뭐 경쟁,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날카롭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뭔가 어떤 경험을 말했을 때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내 기준에 끼워 맞춰서 뭐 그건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행동이 누군가의 뭐 경험이나 고통을 자기의 언어로 정리해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여성 연출가가 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나서 그건 출산이에요라고 그 말을 한 장면에서 같이 되게 화가 나기도 했는데 누가 감히 언어로 타인의 고통을 정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은 각자 다르고 또 그 안에 뭐 크기나 모양도 다른데 그거를 지식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해버리면 그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기도 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좋았던 게 여성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그 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대가 실제로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성찰 위에 쌓여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진짜 연대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다가 뭔가 서로를 가르치거나 정정하려는 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의 이야기를 감정으로 들어주고 뭐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현실에서 여성 간의 그 진정한 연대가 유지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고통과 공감의 엇갈림이라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대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자라고 너랑 네. 나랑 알지? 이게 물론 되는 게 많지만 그쵸. 사실은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서 좋았던 점은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우리가 문학이나 영화에서 굉장히 납작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다양성이라고는 마치 없고 네. 여성이면 유사는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유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정림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부분 맞아. 그 네.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가 웃었다 미친년처럼. 근데 그거를 또 은하가 공감해주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었을 때 이게 상처가 되는 사건이고 고통은 분명하지만 네. 고통을 겪는 그 개인의 감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좋았던 게 보통 소설에서 인물을 두 명 다룰 때 같은 경험을 한 그러니까 같지만 좀 다른 경험을 한 두 명의 인물을 다룬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거를 우리는 되게 단편화해서 뭐 힘들겠지, 뭐 당연히 고통스럽겠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누구는 뭐 임신 막달쯤에 유산을 했고 누구는 안 그렇고 뭐 3번의 경험을 했고 이런 차이점에서 그걸 보여준 것도 되게 좋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연출가가 얘기하는 거에서 네. 그 사람도 여성이라는 인물 역시 그러니까 여성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그쵸. 말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유산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해서 예전에는 유산이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쳐가는 과정인가 생각했는데 제 주위 되게 가까운 사람이 겪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쓴 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겪었던 그 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어쨌든 좋은 점은 그런 다양한 여성들을 되게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설로 가볼 건데요. 그 성애나 작가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는 우정이 줄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길티 클럽에서 주인공 나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2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감독 김곤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곤 감독은 최근 신작 촬영 현장에서 아역 배우 학대 논란으로 대중으로부터 크게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빠가 까가 된다라는 소위의 말처럼 순식간에 돌아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좀 더 편하게 김곤 덕질을 하기 위해서 길티 플레저 클럽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채팅방 오프라인 정모회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현학적으로 영화에 대해 감상을 나누는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김곤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질문하는 어떤 참여자를 향해서 김곤을 변호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복잡한 마음에 휩싸이고요. 끝내는 이제 김곤이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게 되자 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후에 그 경험이 호랑이를 만지는 경험과 교차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성혜나 작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이제 등단을 하셨고요. 그 본인 소개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글을 쓸 때마다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감을 느낀다. 그것이 좋아 글쓰기 시작했고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깊이 쓰고 신중히 고치고 싶다라고 썼고요. 작년에 예스24에서 뽑은 젊은 작가 1위 그 와. 투표로 받았는데 그리고 올해 소설집 혼모노를 발간을 했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지금 많아요. 지난달에 이제 북토크를 하셨는데 박정민이 무려 사회를 봤습니다. 우리 보름이 사랑하는 박정민님께서 그리고 추천사도 썼어요. 그 추천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넷플릭스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는데 그 본 것 같아요. 라는 추천사를 박정민 배우가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출판사를 하고 계시니까 네. 성혜나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한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혜나 작가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시에나가 먼저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덕질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좀 나만 알고 싶은 감독이나 나만 알고 싶은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걸 모두 한 주인공이 나와서 내가 잘 모르는 세계다 싶은 그 호기심이 일단 확 생겼고요. 그래서 설정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신선했고 또 그 감독 이름이 김곤인데 주인공이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인간 불신인 게 이 작품 전체 분위기랑 뭔가 절묘하게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으로 어딘가에 실존할 것 같은 팬덤과 커뮤니티, 뭐 감독, 캐릭터까지 몰입해서 잘 보게 됐고요. 이 작품에는 그 김곤이라는 인물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감정에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온전히 덕질을 하는데 보면서 정말 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열렬한 감정이 순도 높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김곤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그게 꼭 조건 없는 사랑이었냐고 묻는다면은 전 이 작품에서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했어요. 뭔가 김곤을 좋아하는 그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세계 무대에서 상을 받은 대단한 감독을 알아보는 나 시네필. 이 타이틀이 좀 더 나를 멋져 보이게 해주는 옷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뭔가 좋아하는 사랑 안에 자기 뭐 가시나 인정 욕구, 소속 욕망 같은 것들이 좀 저는 묻어난다고 느껴졌고요. 그런 양면성이 이 길티클럽 회원들에게도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표면적으로는 팬이지만 실제로는 영화계 종사자들이고 이제 김곤 옆에서 어떻게든 자기도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저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순수하고 단단하게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좀 그게 왜곡되고 무너지고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느껴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어떤 감정은 분명히 진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경험들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 올린 마음이 좀 한순간 자각으로 무력하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점은 한 가지는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이게 누군가는 좋았었던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펑이라는 부분이에요. 펑. 마음 펑. 네. 그 후반에 김곤이 사과할 때 주인공이 내면에서 펑 터지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펑의 내용을 하겠지만 좀 네, 다른 내용인 게 저는 이 표현이 좀 이 소설에서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냥 정말 펑? 네, 표현이?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이 약간 이제 바우어의 정오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정서로 이제 땅에 발을 딛고 같이 가는 그런 글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라는 1인칭을 쓰지도 않고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기존 책이 약간 책이라는 액자를 내가 들여다본다면 이건 액자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설 속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데 갑자기 펑이라고 하니까 전 처음에 영화관에서 진짜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연기가 이제 뭉게뭉게 피어 올랐다고 해서 테러 장면인가?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이제 주인공의 감정이 터진 은유였던 내 마음의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마치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를 잘 알려주고 굿바이 시유 어게인하고 이제 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터졌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징만으로 뚝 떨어졌을 때 그 해석이 전부 이제 관객에게 맡겨진 것이 제가 이거 마음펑이야? 이러면서 좀 다시 돌아갔던 느낌이었고요. 이게 바우어의 정원에서 펑이면 제가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그 작품은 이제 결이나 장면 묘사에 상징적이고 좀 유연한 흐름이 있는데 길티 클럽은 워낙 이제 현실에 이제 소설 속에 이제 발을 딛고 서 있는단 말이죠. 근데 그 펑이 저한테는 조금 튕겨나가는 느낌이 살짝 그 지점에 있었고 뭐 궁금했던 거는 미지 선생님이 그냥 궁금했어요. 누구였을까? 그냥 그런 점이 좀 궁금했고 네. 또 뒤집어 보면 근데 뭐 오영이나 미지 선생님이나 길티클럽 회원 모두가 힌트를 던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김고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신호를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인공 근데 그걸 외면했고 뭐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이런 믿음에 매달리는 모습이 약간 믿음이라는 키워드의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다 싶어서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우정은? 저는 강렬하게 느꼈던 게 뭔가 치부를 들킨 느낌이었거든요. 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항상 덕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는 시네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네필이라고 하지만 나는 시네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정확하게 시네필의 이미지가 이것이잖아요. 그 영화 과 학생들 같은 그 진짜 으스대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약간 그 내가 대상화되는 것 같은 그 약간 부끄러움 있잖아요. 뭔지 알죠. 작가는 오히려 본인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간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끄러움과 함께 혹시나 어디 가서 내가 저렇게 어딘가 민폐를 끼치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어쨌든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건 그만큼이나 이 작가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세세한 심리 같은 거를 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 한켠에 있는 그 문화적 취향에 대한 프라이드 같은 거를 들켜버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질이라고 하는 어쨌든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와 방식으로도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좋았고 이를테면 뭐 미디어를 둘러싼 대중들의 반응이나 왜곡되는 팬덤 문화나 뭐 문화적 취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계급 같은 부분들 그런 맥락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좋아해본 사람이라면 특히 뭐 남자 연예인이라던가 남자 아이돌이라던가 남자 관객이라던가 아니 그 감독이라던가 이런 거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겪었을 그럼요. 법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오빠가. 그리고 저희도 이 비슷한 영화를 다룬 적이 있죠. 듣보 영화에서 성덕. 네. 성덕 보면 그 굉장히 누군가를 좋아했던 팬이 그 오빠가 뭔 짓을 벌이고 나서 이제 야 굿즈 장례식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되게 재밌어요. 그 이 소설도 어쨌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이 김곤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 그래서 김곤의 취향까지 쫓아하고 그거를 심지어 자기 남자친구한테 막 그거를 시키려고 했던 이 인물이 그 김곤이 실제로 아동학대라는 이제 사건에 이제 유범이 됐을 때 그걸 믿지 않고 그거를 믿고 오히려 이제 그 까가 된 사람들을 더 까고 이러다가 김곤이 이제 그 진실 어린 사과를 했을 때 아까 말한 시에나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펑 하고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변화를 이제 겪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 방금 우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되게 소설의 좋은 면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못 보는 나의 뒤통수를 보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뒷모습을 나는 보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러고 있었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방금 우정처럼 보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보면서 불편했던 감정을 약간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그래 이 감정이었어 라고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사실 소설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소설이 저는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들은 그 상태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 보류의 상태를 못 견뎌서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이야. 이거는 큰일이고 죄야. 그러니까 넌 끝.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부분도 이 소설에 되게 잘 담겨 있죠. 그 김곤이 그런 아동학대를 벌였다는 일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막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뭐 그 상을 수상한 거 가지고 거품 논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을 뭐 억지로 엮으면서 막 악랄한 댓글들이 달렸다. 이런 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벌였을 때 온라인에서 막 다 죽일 듯이 그 사람을 막 몰고 가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구조적으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길티클럽의 6가지 규정이 하나씩 나오면서 마치 좀 챕터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뭐 김곤 감독님에 대한 비하 발언 및 욕설 1절 금지 이런 게 나오고,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또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사용해서 좀 쓴 게 되게 재밌다라고 좀 느꼈고, 저는 또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 영화계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좀 나이도 많잖아요. 나이도 좀 많고, 원래는 김곤 전에는 영화에도 별로 모럴이 없는 그런 인물이 그 표현도 진짜 올거리죠. 모럴 너무 뭔가 수치스러워요. 여기다 써놨잖아요. 모럴. 이런 모럴. 그러니까 모럴이 없는 애였는데 그 사이에서 그래서 대화하는 거에 못 끼잖아요. 못 끼고 그냥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 있다가 걔네가 이제 그 탁자 및 시한폭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영화에 서스펜스도 나와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들이 나를 힐끗 쳐다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눈 마주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수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 주인공. 근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내가 진짜 그 공간에 서 있으면서 너무 내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를 너무 잘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이 약간 이런 거를 했을 때 우정의 얼굴이 빨개지죠.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소설이 이런 걸 보여줄 때가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 저도 그 장면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엄청 세세하게 잘 관찰하고 소설에 잘 쓰는 작가인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소설가들이 되게 좀 좋은, 이렇게 잘 쓰는 소설가들이 앞에 뭔가를 쓰고 그걸 또 장치로 뒤에 또 쓸 때가 저는 좀 세련됐다라고 느끼는데, 그 탁자미 시한폭탄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미지 선생이 그 김곤의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서 테이블 밑에 감춰져 있던 폭탄을 굳이 꺼내 불을 붙이고 있었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도 좀 재미있는 묘사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에나의 펑 무언가 터지던 순간도 그 순간의 감정도 이상하리만치 현실감이 없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일단은 시에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소설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에서 또각또각 같이 가는 사람이어서 뭔가가 이게 현실에서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약간 그래서 튕겨져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독자구나라는 게 들어서 되게 또 저는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이 펑이 뭐 그냥 약간 뭐라 그러지? 옹호를 해보자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오타쿠들 마음에서 펑 터져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건 너무 물리적으로 펑 터져요. 그 오타쿠가 되어 보면 그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본인이 오타쿠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너무 웃겨. 그래서 저는 약간 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두 분한테도 혹시 비슷한 길티 플레저가 있는지, 물론 이제 그 덕질을 해본 적은 없다고 했지만 시에나도 그래도 나에게도 길티 플레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길티 플레저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취미 중에 골프 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길티 플레저가 됐냐면, 처음 시작은 이제 남편이 좀 늙어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골프장이라는 그 공간의 자체에 대해서 그쵸.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외면하기가 좀 어렵고 자꾸
그 사실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게 잘 치고 싶긴 한데 내가 가서 쳐도 될까 하는 그 중간의 마음에서 100%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고 또 내가 이걸 지금 놓아버릴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좀 길티 플레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은요? 저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길티 플레저인데 그 길티인 이유가 범죄라면 그 향유하는 사람의 그걸 플레저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정확히 그 길티 플레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이를테면 저는 가을방학 노래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더 이상 이제 그걸 들으면 저작권료가 그 남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범죄자한테 수익을 벌어주는 건 가해 같아요. 그래서 길티 플레저인가 길티인가? 뭐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가벼운 진짜 약간 플레저 같은 길티 플레저는 홍상수 영화가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홍상수가 왜 길티예요? 뭐 스캔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라고 스캔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상수 영화 자체가 뭐 평단에서 많이 호평받는 감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약간 조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뭐 영화만 냈다 하면 다 프랑스 영화계나 뭐 영화계에서 너무 막 극찬을 하니까 약간 굳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더해서 약간 페미니스트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부끄러운 취향처럼 좋아하게 약간 되는 게 있는데 순든명 같은 느낌의 네,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옛날 영화들은 저도 진짜 진저리를 치면서 봤거든요. 막 우리 선이나 우리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이런 거는 진짜 뭐야 왜 저래? 본인 투영이잖아. 뭐 이러면서 봤는데 최근 작품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가의 영화나 여행자의 필요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서 신작이 나오면 몰래 본다. 네, 그거는 좀 플레저라고 그래도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렵죠. 여기서도 어쨌든 아동 학대의 문제가 있는 이제 감독을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거를 또 여기서 좋았던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가 옹호하고 사실이 아니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막 겪어요. 내가 남의 그런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인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강해 보여도 사실 내면에서는 본인은 다 그런 고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열받죠. 잘못한 건 저놈인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되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저도 길티 플레저 사실은 되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별로 없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본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때 되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막 우익이라더라 어떤 작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엄청 문제시 삼아서 저건 자체는 소비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치만 예를 들면 뭐 진격의 거인 그게 가장 좀 대표적인 작품 같은데 그거 우리나라에 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도 그냥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개인적인 어떤 그 갈등이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이 콘텐츠 추천할 때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 질문을 그럼 바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예술 윤리에 대한 부분의 두 편을 좀 다뤄봤는데 그러면 예술을 창작하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소비하는 데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고려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뭐 던져도 보고 우리끼리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에나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사실 관객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결과물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윤리성에 관련된 부분이 뭐 기사가 돼서 관객에게 전달이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참고해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알 수는 없고 또 다 관심을 둘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창작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또 가치관과 양심과 재량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어긋난 부분을 알게 된다면 작품을 볼 때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관객의 입장으로서. 네. 저는 진짜 뭐 이건 답이 없는 것 같고 음. 개개인이 그 허용 가능한 범위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뭐 불륜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건 유한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개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뭐 성범죄 이런 건 사실 네. 봐줄 수 없죠. 그런 거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범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 콘텐츠로 하나 추천하면서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마이클 슈어의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굿플레이스 제작자인데요. 그래서 굿플레이스도 되게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드라마 시리즈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똑같은 고민을 해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와요. 뭐냐면 우디 앨런의 영화를 사랑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신의 추론과 본능적 판단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존 올리버가 자주 하는 말 맞다나 어디엔가 선을 그으면 된다. 어딘가에 선을 긋자. 사람마다 다른 위치에 선을 그을 수는 있지만 각자 서로를 위해 선을 그어야 한다. 당연히 모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전체적이고 분열되지 않은 존재로서의 감각인 도덕적 완결성을 이뤄가는 그 작업을 그만두면 안 된다. 필요하면 처음 그은 선을 지우고 다른 곳에 선을 다시 그려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 신념과 윤리를 이해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다시 한번 시도할 기회를 얻는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정말로 정답은 없고 그냥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어딘가에는 나는 내 나름의 윤리적인 선을 그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거 있잖아요. 몰라. 그냥 나는 뭐 예를 들면 재밌으니까 볼 거야. 근데 이거랑 저는 똑같이 나쁜 게 저 새끼는 나쁜 새끼니까 끝이야. 이것도 전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은 항상 애매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해하고 대신 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되게 유연하게 그 선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디 앨런? 그래도 재밌으니까 괜찮아. 만약에 했다면 어느 순간은 나도 견뎌질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새끼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어야 되는 거고 나의 윤리적인 고민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두 분도 혹시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넷플릭스 미드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굉장히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은 그 에밀리 인 파리라는 그 미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지점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작품 같다고 느껴졌고 연대하는 여성의 모습도 나오지만 연대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거기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거든요. 딱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로. 그래서 남의 남자랑 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묘하게 갈라지고 뭐 또 열렬히 사랑했다 생각하지만 뭐 원하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갈라지는 그런 지점들이 다 들어있는 작품이어서 뭐 저는 근데 이 작품 안에서 좀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럽의 뭐 도시나 뭐 패션이나 음식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해봅니다. 저는 두 작품 보면서 딱 정확하게 떠오른 영화들이 있었는데 네. 그 바우어의 정원은 김종관 감독의 최악의 하루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영화가 뭐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뭐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여자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영화의 핵심이 결국은 이야기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소설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 거짓말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소개하고 배우는 자신을 거짓말을 하는 직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영화 속에서 은희가 했던 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배우로서 그 관계성 속에서의 은희, 각각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은희를 수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바우어의 정언과 맞닿아서 연기란 무엇인가, 배우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고, 길티클럽 같은 경우에는 왜인지 그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왜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그 술자리에서 미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가 계속 그 학생들 대화에 끼고 싶어하는 장면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권력이 이동하는 장면이고 저기에 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향과 뭐 배제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에서도 여기 너 선발 봤어 배구하다가 피구하다가 여기 선발 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상 속에서의 권력이 미묘하게 이동하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콘텐츠 특집으로 소설 다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어떤 영화가 소개될 예정이죠? 다음 주는 무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무거운 다음 주가 될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